안녕하세요. 건축가 박준택입니다. 저는 건축 설계를 하고 있고요. 집을 직접 짓기도 했습니다. 집을 직접 오랫동안 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책도 안 읽고 생각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공간, 시간, 그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큰 두 스승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분은 좀 변하지 않는 영원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던 분이고요. 두 번째 분은 그런 것들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는 것들 속에서 시를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공간의 시, 아니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제 변화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대척점에 있어요. 대척점에서 한 분은 변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셨던 분 같고요. 두 번째 분은 완전히 반대 방향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 자체야말로 공간이다. 그래서 더 나아가자면 그 영화가 건축이라고 하셨어요. 영화는 모든 것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한 분은 공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신 분 같고, 두 번째 분은 시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던 분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공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작업을 하시고 계신 이은영 선생님입니다. 책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시대의 엘리트, 어떻게 보면 좀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요. 그 엘리트주의자이세요. 그 엘리트주의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좀 지식인들을 믿고 지식인들이 좀 이끌어 간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끌어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중요한 어떤 그룹이 나머지를 이제 끌고 가야 된다. 건축도 중요한 어떤 기념비가 그 중심을 잡아야 된다, 도시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 같고, 반면에 이제 요즘 추세는 바텀업이라고 해서 그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어떤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 위로, 아니면 사회가 작동하는 그런 그 원리들이 그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두 자세가 되게 다르죠. 두 자세가 완전히 다른데, 이분은 이제 첫 번째 분입니다. 저는 그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졸업학년, 그때는 이제 4년제라서 그 졸업 4학년 때 만나 뵙고요. 책을 받았습니다. 그때 첫 제자예요. 한국에서 첫 제자고요. 제가 지치지 않는 정진을 격려하며. 이분 그 어떤 삶의 태도가 그 좀 초인 슈퍼맨 같은 거를 추구하세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있고, 그런 걸 추구하세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2000년도인가 하여튼 1999년인가 그랬는데, 제가 저 밑에서 배우면서 그 IMF도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건축으로 과연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아니면 저 스스로가 이제 건축에 재능이 그렇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졸업 학년이었어도 건축을 좋아하긴 했지만, 과연 내가 이걸 가지고 나머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기 직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IMF에
전쟁 중에는 엘리트도 건물을 엘리트는 전쟁 중에도 건물을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엘리트가 되라, 초인이 되라. 예, 초인은 약간 좀 잘 쓰지 않는 말이니까 슈퍼맨이 되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셔서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 엘리트의 이 땅이 가슴 뜨거운 모든 이들에게 뭔가 완벽하지 않은데 뭔가 이게 불합리하고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갈까? 그거를 이제 바꾸고 개선하려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가슴 뜨거운 모든 이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선생님이 한국에서 그렇게 작업이 많지 않으신데요. 그 건물을 지으면 좀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아까 본 첫 이미지에도 보셨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형감이나 공간감은 아니거든요. 네,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것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께서 그 한국에 있는 건축가들의 공격을 굉장히 신랄하게 하셨어요. 한국에 있는 건축가뿐만이 아니라 사실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건축가들, 램쿨하스, 자하디드, 정말 최고 중에서도 최고인 건축가들도 공격을 하셨었죠. 읽어보겠습니다. 깊은 산사에서 온갖 어려운 수행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는 중생을 구해보고자 속세로 나와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어느새 거리의 몸을 파는 여자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는 그 도자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건축 배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영국에서 건축사 따는데 한국 대학 입학한 것까지 합하면 17년이 걸린 것 같아요. 상상도 못하죠. 17년. 물론 이제 영국 안 가고 군대도 안 가고 이제 한국에서 졸업하고 바로 했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었겠죠.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건축사도 따고 또 그 위에도 이제 실무 훈련하면서 실제 자기 건물을 짓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물론 좋은 배경을 가지고 계신 건축가들은 그렇지 않은 빨리 건물을 짓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학교 나와서 자기 건물을 짓는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 건물을 지었는데 마치 매춘부가 된 듯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이제 건축가의 스스로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건축가들의 모습이다. 거리의 창녀로 변한 사실이 슬픈 것이 아니다. 스스로 현재의 모습을 창녀로 느끼고 있는데 문제가 있고 그것이 못 견디도록 괴롭고 부끄러워 그 상황을 얼른 피하고 싶고 어떻게든 변명하고 싶은 때에 문제의 깊이가 있다. 그리고 좀 유명하신 건축가분들도 계시죠. 좀 더 우아한 옷을 걸치고 거리 청녀들을 비웃는 고급 컬걸들의 모습도 보인다. 이렇게 그 밑에서 올라오려고 막 몸부림치는 건축가들이나 위에서 좀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좀 더 있는 클라이언트들, 건축주들 만나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치가들이랑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나 뭐 다 똑같은 매춘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굉장히 몸부림을 많이 치셨던 것 같아요. 한국 건축을 좀 바꿔보려고 선생님께서 깨달으시고 이제 성공을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한국에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근데 그 방법이 굉장히 좀 공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선생님이 한국에서 잘 안 알려 계시는데, 사실 이 슈투트가르트 뮤지엄 이 작품은 한국인들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조직에서, 주최 측에서 발주한 공모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주최 측, 그러니까 이 개최한 국제 공모전에서 당선된 유일한 건물입니다. 그 도시적 기념비, 도시적 스케일에서 어떤 뭐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크기의 공모전에서, 그 국제 공모전에서 이제 당선된 유일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직도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그 이상 뭐 이 비슷한 크기라도 그 한국 건축가가 국제 공모전에서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뭐 한국 무슨 뭐라 하나, 미국에 있는 무슨 한인회가 발주하는 뭐 한미문화원 이런 거라든지, 뭐 한국에서 뭐 이렇게 발주하는 국제 공모전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뭐 당선 많이 되고 건물도 꽤 지었는 것 같은데, 정말 한국 사람들이 1도 개입되지 않고 한국적인 컨텍스트가 전혀 없는 국제 공모전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당선된,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분입니다. 아직도. 이게 아마 90년도 후반 얘기인데 20년이 지났는데도 한국 건축가의 위상이 이렇게 낮습니다. 그래서 한국 건축가가 이제 프리츠커 상을 받는다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좀 우습죠. 국제 공모전에 당선된 건축가가 한 명도 없는데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한국에서 뭐 어깨 피고 뭐 방송국 나와서 얘기하고 그래도 그냥 다 별 흥미롭지 않죠. 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건축에 대한 특별한 관점이 있으세요? 건축이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은 영혼이다. 인간 영혼과의 공존이다. 무한한 시공 속에서의 인간 존재의 구체적 영상이다. 그것이 없는 인간은 인간의 참 모습이 아니다. 건축에는 자체의 생명이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건축으로 드러난 영혼이 또 다른 영혼과 교통함을 체험으로 신봉한다. 굉장히 파워풀한 말입니다. 건축을 물질로 짓지만, 벽돌, 나무 아니면 콘크리트 이런 걸로 짓지만 결국에는 영혼이라는 거고, 우리가 인간 존재가 세상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영상이라는 거죠. 건축이 없는 인간은 인간의 참모습이 아니다. 건축을 모든 가치의 최정점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맞죠. 과거에는 모든 문화의 어떤 역량, 사회 역량, 정치적 역량, 그냥 인간 존재, 인간 사회, 인간 존재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는 그 꼭지점에 건축이 있었던 건 사실인 거죠. 그 과거에 그 샤르트르 성당이나 피라미드나 굉장히 그 어떤 대건축, 위대한 건축들을 보면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찍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기 힘들죠. 이제 약간 개발도상국, 이렇게 약간 개발 과정에 있는 나라들이 자신 국가들의
그 힘을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축물을 많이 짓긴 하는데 그 선진국에서 이 정도까지 이게 건축이 정점을 찍기는 좀 힘든데 그래도 제가 그 밖에서 느꼈을 때는 한국보다는 어떤 그 나라의 역량이 건축에 많이 집중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좀 이 말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더 개발된 곳 그런 곳에서는 아마도 이 말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이게 건축가들 이름인데 그 이 유명한 독일 출신의 건축가들 이름이고 뭐 무테지우스의 독일, 페터 베렌스의 독일, 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 반데로의 독일, 뭐 이런 독일은 그러니까 이 건축가들이 지은 독일이죠. 우리의 세계가 실로 아름다움을 알게 하고 인간 존재의 위대함을 확인하게 하고 인간 영혼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게 하는 곳이었다. 건축이 있음으로 해서 인간의 존재가 위대한 걸 증명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좀 가슴에 안고 그 건축의 시장에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학을 하면서 이 생각과 정반대의 어떤 이 정반대의 생각을 접하면서 또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투자와 뭐 그 후에 이윤 아니면 이게 상품성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사실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든 생각인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사실 한국에서 건물을 거의 짓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한국 건축계에 굉장히 공격적이셨기 때문에 뭘 하셔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필요 이상으로 그랬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한국 건축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꼭 이은영 선생님만 그러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 정말 신념이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재능이죠, 재능. 위대한 그러니까 한국 건축의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공격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진 분들이 이은영 선생님뿐만은 아닙니다. 한국 건축계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서에 인간 존재의 위대함을 확인하게 한다. 건축이 그렇다. 말하기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건축을 만들어가는 어떤 원리, 그 배경에 대해서 쓰신 부분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고전 속에서 발견되는 건축의 유형을 우리 시대의 보편적 정서로서 추상화하는 일련의 시도는 수천 년간의 선배들의 지혜의 축적과 그 당연한 것들의 완벽한 성취를 향했던 소박한 집념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인간 문화의 점진적 승화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형이라는 거는 아큐타입이고요.
굉장히 그 순수한 상태인 것 같아요. 순수한 상태. 그러니까 생명으로 치자면 살이나 근육이 덧붙여지기 전에 상태, 그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는 상태, 거기서부터 건축이 시작을 하고, 그거는 건축이 태초에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형, 아키타입 이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동서도 막론해요. 세계 어디서나 과거의 고전 속에서 발견되는 건축의 유형은, 예를 들면 이제 회랑이다, 회랑, 회랑 공간이나 뭐 열주 공간이나 뭐 포치, 뭐 테라스, 뭐 이게 어떻게 조합되고 어떻게 형태화되고, 이런 것들은 어떤 프로포션의 어떤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재료에서 오겠죠, 당연히. 그 뭐 나무를 쓰고 벽돌을 쓰고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그 프로포션감이, 그 비례감에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비례감과 별도로 그 원형 자체는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비례감을 그렇게 탁 빼고 원형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켠으로 듭니다. 왜냐면은 선생님께서 한국에 디자인하신 몇몇 건물은 아무리 봐도 이게 뭔가 좀 낯설거든요. 그게 우리 것인가? 그게 과연 그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원형에서 나온 것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에는 조금 낯선 감이 있습니다. 이 비례 자체가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달라가지고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동서의 어떤 그 건축의 원형은 똑같고 시대도 다 똑같은데, 시대의 변화에도 상관없이 다 똑같은데, 그거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런 것이, 이게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체의 논리성에 충실한 건축, 본질에 충실한 건축만이 자체의 논리성에 충실한 건축. 그냥 다른 이게 건축 원형은 이 프로그램 자체도 일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도서관이건 뭐 예를 들자면 도서관이건 아니면 그 문화시설이건 몇몇 특정 그 몇몇의 이제 건축 원형 안에 다 수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 입장은 사실 그 가장 대척점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램쿨하스인데, 램쿨하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분석을 막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나누고 다시 합치고 하면서 어떻게 연결하고 하면서 이제 건축이 만들어지는 반면에, 선생님께서는 프로그램 분석 자체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의 논리성에 충실한 건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본질에 충실한 건축만이 우리의 세계를 아름답고 감동적인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 도시도 원시 건축이 발하는 그 후광을 우리 빛깔로 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원시 건축,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이 선생님께서 이거 아주 이 투시도 이 공간의 하단에 이 네안데르탈인은 아니고 어떤 원시인이 이 최초의 어떤 철학자는 인간의 특징을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잖아요. 도구를 가지고 이제 바위를 가지고 뼈를 깨고 있는
그런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인가 그 영화의 장면을 캡처해서 여기다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시의 상태서부터 여기는 이제 잘 안 보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우주인이 그 우주복을 입고 인간 그 우주를 유영하는 모습, 아주 오래된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이 점진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이제 건축의 모습을 표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 도시도 원시 건축이 발하는 그 후광을 우리 빛깔로 발할 수 있는 것이다. 선생님 작업이 이렇죠. 아주 원시적인 건축 원형을 우리 시대의 빛깔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선생님의 작업입니다. 우리 정신이 투사되어 응고된 그 물질 덩어리는 단단히 결합하여 대지에 단단히 결합하여 무한한 우주 속의 작은 구체 위에 인간이 존재하는 그 신비로움을 기념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 또 강조하고 계시죠. 인간 존재가 위대한 거, 인간 존재의 신비로움,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 건축이라는 것이죠. 선생님께서 그 하시는 작업이 좀 기념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뒤에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방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언급하는 건축가들 중에 한 명이 그 알버트 슈페어라고 있는데 이게 히틀러의 건축가거든요. 지금은 거의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어떤 학자들은 만약에 이 사람이 알버트 슈페어가 히틀러의 건축가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을 거라고, 현대 건축에. 근데 히틀러의 건축가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워졌죠. 매장돼 버렸죠. 건축의 역사 속에서. 만약 조금 더 지난다면, 뭐 2차 세계대전의 악몽이 좀 더 지난다면 다시 소환될지도 모르죠. 알버트 슈페어가. 그 정도로 그 사람의 건축은 굉장히 좀 어마어마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했다고. 그 당시 이제 뭐 군중 이걸 뭐라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율동하고 하는 거나 이제 군대 행렬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다 알버트 슈페어가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뭐 이렇게 건물 디자인한 것도 보면은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로 디자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념비적이라는 말을 했을 때 정치적인 거랑 딱 떼놓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정치적인 기념비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인간 혼과 무한한 상상력의 정제된 표현, 그런 기념비적 산물들도 있다. 우리 세계에게 아름다움을 이끌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논란의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해서 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축가분들이 잘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정치적인 색채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존재 자체의 위대함만을 말하기에는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 들어가는 이 리소스가 엄청나겠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색채가 들어갈 거고, 그런 뭐 이데올로기가 들어갈 거고, 그냥은 못 지어지죠. 건축이 어느 누구 하나에 의해서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슈투트가르트 도서관을 저는 그 졸업을 할 때 복도에, 그 학교 복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루에 뭐 10분, 뭐 짧게는 5분, 뭐 길게는
2, 30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이게 왜 아름다운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땅에 단단히 결속된 거, 마치 이제 전체 메스가 땅을 이렇게 누르고 단단하게 박혀 있는 상태에서 그 변화하는 하늘을 이렇게 확 그 빨아들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 이 레이어들, 이 레이어가 굉장히 많죠. 하나, 둘, 셋, 넷, 5개의 레이어로 감싸져 있는 이 심장 공간, 이 수직축에도 하나, 뒤집혀진 역사각형 공간, 이 심장 공간, 이 밑에 오디토리움 공간. 그래서 레이어링이 촥촥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뒤에 보시면 아시는데 이 레이어링 사이에 프로그램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 스킨에는 램프가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돌고 이 안쪽 계단은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반대편으로. 그래서 이게 정적인 형태인 것 같지만 이 조형감으로 이 역스핀을 걸어버려가지고 굉장히 그 다이나믹한 형태를 주고 있어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데 돌고 있는 듯한. 나중에 링크를 걸어드릴 것 같은데요. 이 위에 올라와서도 이게 같이 돕니다. 이 아까 보신 역삼각형 공간 보시면 이렇게 돌다가 잘 안 나오네. 아까 이 계단들이 또 이렇게 돕니다.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는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여기도 역삼각형 공간도 이렇게 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향성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방향성이 이렇게.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마치 돌고 있는 팽이처럼 딱 중심축을 잡고 돌고 있는 팽이. 근데 이렇게 도는데 그 바깥의 스킨은 반대로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역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서 입구는 진입은 이렇게 사방에서 됩니다. 진입은 사방에서. 그래서 그냥 중심인 거죠. 이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의 중심을 제안을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어느 쪽으로 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국수리 주택을 지으면서도 이 태양이 어디 있고 북쪽, 남쪽, 서쪽 이런 게 어디 있는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 유럽의 건축에서 왔다면 제가 좀 이해를 하는 거는 뭐냐면, 독일은 잘 모르겠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위도라 그러나 경도라 그러나 하여튼 이게 좀 높아가지고 북쪽에서도 어느 정도 해가 들어와요. 그래서 북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해가 전혀 안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라서 이런 류의 어떤 태도가 가능한 것 같아요. 특히 스칸디나비아 지방 이런 데는 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어차피 해가 거의 안 들어오고 여름에는 어디서도 해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하여튼 그렇고, 자세히 보시면 이쪽 레이어 있잖아요. 이쪽의 레이어, 이 심장 공간, 텅 비어 있지만 충만한 이 심장 공간 바로 옆에는 우주선과 같이, 이 우주선 컴퓨터실과 같이 이렇게 이쪽에 이제 검색실을 뒀어요. 검색실. 근데 구현이 안 됐습니다. 이게 약간 건축가의 이상인 것 같기도 한데, 이 5개의 레이어가 전부 다 구현은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게 이게 이 심장 공간을 어떻게 감싸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단순히 벽체로 이렇게 감싸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걸 감쌈으로써 이 안쪽에
기피감이나 아니면 긴장감 아니면 그 운동감 이런 거를 변화시키느냐 했을 때 저는 이쪽에 마치 우주선 안에 있는 것처럼 들어가서 이 자료를 찾고 뭐 책 자료를 찾고 검색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좀 안타깝게 구현은 안 됐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책을 검색하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실시 설계 단계에서 변경이 된 것 같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램프도 구현이 안 됐습니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경사도가 아마 한국에는 12분의 1인가 뭐 그런데 외국에는 뭐 20분의 1, 24분의 1 이렇거든요. 이제 경사도가 좀 안 나와서 이제 좀 포기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면 볼만한 거는 이 심장 공간하고 이 역삼각형 공간이 굉장히 아름답게 나왔고 뭐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다른 외국인들도 이렇게 가서 들어가서 보면 어마어마한 공간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독일의 막스 두들러라고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 그분이 한 이제 베를린 도서관보다 사실 이은영 선생님이 한 슈투트가르트 도서관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냥 공간 안에 있는 게 좋다? 이런 걸 느끼는 게 쉽지 않은데 선생님의 도서관은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얘기해 볼 만한 게 있는데 이제 건축에는 건축 설계가 있고 건축 계획이 있는데요. 이 건축 계획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역삼각형 공간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책은 특히나 이 자외선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사광이 이렇게 투시도상에서 이제 직사광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많이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책을 햇빛 아래 놓으면 금방 삭거든요. 노랗게 변하고. 그래서 건축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디자인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건축 계획적인 측면에서 잘 디자인됐다. 제가 아는 도서관은 이제 영국의 대형 도서관인데 대형 도서관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직사광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형태도 이렇게 이은영 선생님 같지 않고요. 대신에 뭔가 이렇게 은은하고 쾌적한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유학 당시에 이제 친구들이 대형 도서관에 가서 뭐 딱히 책을 검색하거나 뭐 자료를 찾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있는 게 뭔가 집중해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기에 굉장히 좋아서 그 어학연수생 아니면 보통 대학 때도 대형 도서관 가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공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형 도서관이. 근데 저는 이제 형태적인 거나 이제 그 쾌적함은 모르겠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직사광이 안 들어오고 하니까 좀 크기는 큰데 좀 답답해 보인다고 하나 외관이 좀 답답해 보이고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뭐 아직도 좀 고민이 드는 면이 한편 있는데 이 건축 계획적인 측면을 완전히 무시를 한 거죠, 선생님께서는. 이 원형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건축 자체의 논리, 아까 어디 있었죠? 건축 자체의 논리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이 공간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공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 그 아마 자외선 차단 그 뭐라 하나 이제 코팅이나 아니면 뭐 틴트가 입혀졌을 것 같아요. 굉장히 두껍게.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책이 금방 삭을 테니까. 또 조금 이렇게 뭐 보관 가치가 낮은 책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 건축 계획적인 측면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매뉴얼이라고 부르는 건데 매뉴얼을 꼭 따를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 매뉴얼은 절대적인 판단의 잣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뛰어넘는 건축 계획적인 측면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건축가는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를 몸소 이제 보여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재미난 것이 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엘리트의 선생님께서 가진 인간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보통은 이제 포토샵에서 따가지고 사람들을 막 투시더에다 이렇게 막 넣고 그래요. 공간 안에. 여기 이 공간이 이렇게 사람 많이 오고, 여기 오는 공간 사람들은 행복할 거고, 활성화가 될까, 이렇게 만들면 성공할 거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활성화되면 이제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넣는데 선생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넣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라파엘로가 맞나요? 그 아테네 학당의 그 유명한 학자들을 그림에서 따가지고 이 도서관 하나에 배치했습니다. 이 공간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채워져야 된다. 사람은 그런 거 이제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특별한데, 그 영국의 피터 솔터라는 이제 건축가는 사람을 다 네이키드로 발가벗은 채로 이게 집어넣거든요. 저 한편 그것도 좋아하는데, 뭔가 옷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기호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아니면 내가 뭘 좋아한다는 어떤 사인, 내가 어떤 사람이야 이제 세상에 알리는 이런 사인인데, 어떻게 보면 언어죠, 언어. 네, 그런 거가 없어진 상태의 세계. 그러니까 사람을 벌거벗은이로 이제 공간 안에 넣는다는 거는 이제 그런 차별, 사회적 위치 이런 게 사라진 상태의 공간. 그런 거를 이제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분은. 이제 이은영 선생님께서는 학자들,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인간관, 엘리트가 돼. 사람은 다 엘리트. 그 엘리트 밑에 또 사람이 있나 없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 책을 마쳤습니다.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제 두 번째 스승님 파스칼 쇼닝이라는 분의 생각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